네, 3번 문제풀이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린다면 이 문제풀이는 총 4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의시험반이 뒤에 따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지금 저희가 2차 시험이 9월 27일로 잡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3보험은 뭘 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제 저도 3보험을 가르치고 있지만 2차에서 가장 여러분들의 발목을 많이 잡는 과목이 책임근제랑 자동차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준비할 때 그랬었고, 그래서 3보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에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답안지를 나눠드렸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약술 문제라든가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제 수업 때 같이 써보세요. 그 나눠드린 답안지에 써보시면서 뭘 파악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내가 오늘 이걸 다 외우고 가겠다 라고 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그냥 어차피 다른 시간에는 좀 발목을 잡을 만한 과목을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간에 최대한 집중도를 높여서 눈에 익혀둔다,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답안지 쓰시면서 이게 실제 답안지랑 똑같거든요. 떴을 때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온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쓰면서 이거는 나중에 정리할 때 분량을 줄여야 되는 부분, 늘려야 되는 부분, 요 정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0점이면 한 바닥 정도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3보험은 10점 배점이라고 해서 굳이 한 바닥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안 적으셔도 되고, 저 역시도 시험 봤을 때 6바닥 반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점수 나오는데 지장 없고요. 핵심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쓰셔야 되고, 그 핵심되는 단어는 어디에 있느냐? 표준약관입니다. 표준약관.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대부분 내고 있고, 대부분의 비중이 표준약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약관에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셔야 되고, 저 역시 답안지를 쓸 때 가급적이면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을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눈에 익히셔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시험 끝날 때까지는 말하는 어휘의 배열, 단어의 배열까지도 표준약관처럼 익혀질 정도로 계속 읽다 보면 그런 이제 말하는 습관이 나와요. 그 정도로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오늘 수업할 때도 그렇고 4주 동안은 제가 깊이 있는 문제 들어서 어렵게 꼭 이렇게는 안 낼 거니까, 지금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목차를 그리고 실제 답안지에 써보니까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써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4주 동안은. 4주 동안 아시겠죠? 그리고 아마 4주차가 아마 1차 시험 끝나고 4주차일 텐데, 1차 시험은 당연히 다들 통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하실 때 일단 따라오는 거는 이걸 다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첫 번째는 눈에 익힐 정도. 왜냐하면 눈에 익혀두시면은요, 나중에 이제 모의시험반 6주 차부터는 그때는 3보험 집중해야 되거든요. 바짝! 얘는 휘발성이 강해도 돼요. 책임법리가 없기 때문에. 약간만 바짝 외우고 시험 털고 나올 때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인데, 3보험은 눈에 익히신 다음에 지금부터 외우면은 나중에 까먹으니까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 아끼시라는 거예요. 최대한 지금 많이 써보고 입으로 응용을 해보면서 이 시간에 뭔가 좀 머리에 기억을 남겼다가 나중에 모의시험반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들이다 외우기 시작하면 암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여러분들이 제 말씀처럼 충실히 써보셨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잘 깨닫게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입으로 그냥 웅웅을 해봤더니 안다라는 거하고 실제 써가지고 탁 부딪히는 벽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눈에 익히고 지금 왔을 때 써보세요. 왔을 때 제가 이 말씀드리다가 좀 써보세요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한 1분, 2분 정도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서 이게 답안지에서 실제 몇 줄, 내가 암기한 거는 이 정도인데 답안지에서 몇 줄, 계속 감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걸 답안지를 분량을 줄여나간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90분입니다. 90분. 시간이 되게 없어요, 사실. 시간 되게 모자라요. 100% 모자라요. 그래서 그 연습을 지금 하시고요. 그럼 모의시험만 두 번째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단계를 올리면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미 단계별로 썼던 연습이 있으니까 그 목차를 합치면 돼요. 그냥 쭉쭉쭉쭉 합치면 돼요. 합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체계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왁구로 잡아놓고 가는 거 하고, 그냥 와가지고 듣다가 이거 자료 받았으니까 나중에 보지 던져놓는 거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꼭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2차 시험 본다고 오셨으니까, 저는 2차 때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제가 사실 제가 재산보험 이제 2014년도 3종을 갖고 있다가 2014년도 1회 때 시험 봐가지고 붙었는데 그때 ADLS가 20점짜리가 나왔었어요. 저는 그거 못 썼어요. 몰라서 못 쓴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다 써놓고 나오는데 한 5분 남겨놓고 다 썼다 딱 봤는데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런데 한두 줄 쓰다가 답안지 싹 걷어갔었거든요. 그럼 저는 80점부터 시작을 한 거였죠, 사실은. 산보험을. 근데 제가 그때 합격했을 때 점수 73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답안지 분량이라든가 제가 6바닥 반 썼다 그랬잖아요. 분량은 아무 생각, 느낌 뭐 없어요. 1회 시험이라서 그렇다. 2회, 3회 저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다 붙었거든요. 2회, 3회 다 붙었어요. 붙었는데 그분들도 분량 한 명은 또 저랑 똑같았어요. 20점짜리 하나 못 쓰고도 붙었어요. 산보험에서. 한 분은 다 썼는데 분량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 예. 분량은 여러분들 의미 두지 마세요. 예. 그냥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쓸 수 있을 정도면 끝나요. 산보험에 대해서는. 그래서 무조건 분량 신경 쓰지 마시고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 되고, 산보험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가다 보면은 문제 안에 목차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효율을 올렸냐면, 산보험 공부할 때 나중에 이제 약술형도 마찬가지고, 약술형 중에서도 좀 문제가 분량이 있는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모의 시험반이든 뭐든 문제가 나오잖아요. 특히 계산 문제. 약술은 뭐 그냥 외우면은 쓰는 거고 모대형으로 못 쓰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데, 계산 문제는 목차 잡는 게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생각하실 때 계산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되게 착각하시는 게,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후유증의 지급률 몇 프로예요? 아싸 나 맞췄다. 본거의 금액 얼마 맞췄다. 이래가지고 나는 점수 잘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험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반은 답 맞춰요. 답은. 예. 답 맞추고 장애 지급률도 맞춰요. 예. 그럼 그 사람들 다 점수 잘 주면 뭐 합격자 어떻게 뽑습니까? 당연히 맞추는 애들은 대부분 다 맞춰요. 웬만큼 공부하면. 중요한 건 구성입니다. 구성. 장애보험금, 장애 지급률, 위험변경 증가 통지 의무 껴서 문제 내놨더니 위험변경 증가 통지 의무 쭉 적고, 장애 지급률 필요 없는 거 쭉 적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목차를 간략하게, 이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보통 이제 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걸릴 겁니다. 학원 같은 데서는. 그럼 여러분들 뭐 한 끼 안 먹는다고 크게 그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갈 때 빵을 하나 싸갔어요. 점심시간이었거든요. 보통 오전에 풀고 나면은.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안 가고 빵 뜯으면서 한 번 더 써봤어요. 바로 한 번 더 써봤어요. 그러면 내가 계산 실제 시험 때 쓰면서 느꼈던 게 다시 한번 정리가 돼요. 그 다음 풀이 들으면서 한 번 더 써봐요. 집에서.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유형이 나왔을 때 쓰면서 이런 유형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면 어떻게 쓸 수 있고 그 정도 생각들이 다 떠오르게 돼 있어요. 네.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해봤기 때문에 강추하는 방법입니다. 강추하는. 계산 문제, 모의 시험 나왔을 때 한 번 써보고 한 10분 쉬었다가 한 번 더 써보고 풀이 듣고 한 번 더 써보고 하면서 쫙 정리. 네, 아시겠죠?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구나. 계속 감을 익히시는 거예요, 이제. 그럼 모의 시험 6회차 하지 않습니까? 6회면은 제가 모의 시험 반은 아마 작년과 문제가 비슷하겠지만은 모의 시험 반은 계산 문제만 대립될 거거든요. 계산 문제만. 약수령은 모의 시험 해서 뭐 합니까? 못 찍으면 안 나오는 건데. 그래서 계산 유형 문제 계속 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계속 드립다 쓰는 것만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산보험은 솔직히 그닥 여러분들이 엉뚱한 데서 나왔다 그러면은 못 쓰면 다 같이 못 쓰는 거예요. 네. 어차피 점수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근제라는 자본은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산보험은 책임 법리가 없으니까 약관 내용, 계산 문제에 있어서 틀 잡는 거, 쓰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쭉 하시면 될 거고, 또 표준약관에서 요즘에 그러니까 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색이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쓰라라는 문제는 나오더라도 배점이 낮고, 표준약관 통틀어 가지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통지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 쓰시오. 4가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죠. 그거는 약관에 별도로 없이 약관에 있는 내용을 안 다음에 그걸 답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안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문제 풀이할 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
문제풀이 시간에는 많이 읽어보고 많이 써보고 최대한 눈에 익히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풀이 1강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예요. 자, 표준약관상 다음의 용어에 대해서 악수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먼저 보시고요. 상해라고 하면 먼저 뭐가 떠오르시죠? 상해. 키워드 3가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그죠? 그럼 이걸 합쳐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죠? 보호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 근데 신체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의족을 달았어요.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 차에 부딪혔어요. 의족이 부러졌어요. 이거를 신체의 상해로 볼 수 있을까요? 3보험에서는. 손해배상의 대상은 되겠지만 3보험에서는 몸으로 안 보죠. 그럼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해줘야 되겠죠. 그럼 뭘 빼주냐? 생각해 보시죠. 얼굴에 뭐 있죠? 얼굴에 달 수 있는 거. 보톡스 말고. 임플란트도 있을 수 있고. 또 혹시 좀 다들 젊으신 분들에서 모르시나?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눈 의안하신 분들도 제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네. 제가 98년생인데 봤어요. 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네. 네. 어쨌든 의안, 그 다음에 의치, 그 다음에 의수족. 따라합니다. 의안, 의치, 의수족. 의수족. 답안지 쓸 때는 의수, 의족. 아시겠죠? 의안, 눈, 의치, 의수족과 같은 신체 보조 장구는 어떻게 합니까? 제외하죠. 하지만 인공장기, 우리 인공심장, 인공판막 단거 혹시 아시나요? 판막이 헐거워지면은요, 인공판막을 달아요. 그래서 피가 통할 때 닫혀질 수 있게. 판막이 헐거우면 피가 넘어갈 때 열려 있으니까 역류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가거든요. 인공판막 답니다. 그럼 인공판막이라든가 부분 의치와 같이 신체에 이식돼서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그건 상해로 봐야 되겠죠. 차에 부딪혀서 해무대에 부딪혀서 심장이 터졌는데 인공판막이 이거는 인조인간이야 보상 안 해주겠어. 이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해 한번 요약해 볼까요?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될 거 문장 안 하셔도 됩니다. 상해 요거는 뭐다? 급격, 우연, 외래. 근데 의족 부러졌는데 돈 내놓으러 가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의치, 의수족, 위, 아래. 네. 의안, 의치, 의수족과 같은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하는데 부분 의치라든가 인공장기와 같이 신체의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한다. 신체의 범위에. 즉 상해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급격, 우연, 외래성이구나. 하지만 상해 자체가 신체로 존재하는 거다 보니까 신체에 대한 범위도 적어줘야 되는데 눈, 이빨, 의수족은 제외한다. 하지만 인공장기라든가 부분 의치와 같이 신체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면 이거는 신체에 포함하는구나. 어쩌면 상해는 신체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제가 사실 이걸 안 띄우고 가려고 했었는데 띄우면서 눈이 일로 가니까 보지 마시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눠드리니까 보면서 계속 한번 계속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답안지 한번 적어볼까요? 답안지 보지 마시고 지금 이제 정리해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쓴 걸 한번 보시고 내용이 길어졌습니까? 짧아졌습니까? 길죠, 뭔가 좀. 왜 그러냐면 이게 머리에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 쓰는 연습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쓰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머리에서 웅얼웅얼 해도 그걸 다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실제로 그거 쓴다? 머리에서 암기하는데 10초면은 이거 끝나고 지나가잖아요. 쓰는데 3, 4분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시간 조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쓰면서 감을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거는 어떻게든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쓰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내용이 일단 길고 뭔가 틀린 내용은 아니다라는 나르시시즘에 젖어서 그런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답안지를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 이때 신체의 범위는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한다. 이게 답안지 중에서도 그나마 좀 길게 쓴 거고요. 조금 더 줄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조금 더 관계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쓰신 답안지랑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상해 보고 정리된 내용을 써보고
쓴 다음에 답안지와 비교하면서 어떤 게 문제인지, 먼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썼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정리해가지고 이 내용을 내가 지금부터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연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2번, 3번, 4번 연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익혀집니다. 그 다음에 시험 딱 들어가기 전에는 요 이제 문구 보고 연상된 내용 매치해가지고 드립다 외우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외우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본 용어 문제도 낸 이유가 용어를 쓰라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문제도 있습니다. 있지만 또 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요즘에 트렌드가 나왔다고 해서 배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우리 표준약관에서는요, 원래는 2가지가 있죠. 여러분 공부하셨으면 약관 교부 설명 의무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고 계약전 알릴 의무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잖아요. 근데 표준약관에서는 중요한 사항은 계약전 알릴 의무하고 관련돼서 중요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고지 의무 공부하셨죠? 하셨으면은 중요한 사항이 뭐가 있죠, 보통? 중대한 질병. 산보험을 떠나서 계약법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중요한 사항. 객관식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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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사항은 말 그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지 의무에서 중요한 사항은 뭐죠? 보험회사시고 제가 가입자란 말이에요. 막 각혈하면서 와가지고 열이 있고 인후통도 있는데 코로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입시켜 달래요. 여러분들 가입시켜주기가 꺼려지겠죠. 그러면 거절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을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럼 저한테 고지를 물어보는 사항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또는 조건부로 인수할 건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고지문에서 중요한 사항은. 그럼 첫 번째 뭐죠? 인수할 건지 말 건지 결정될 만한 사항, 또는 뭐죠? 조건부 인수라 그랬잖아요. 조건 달아가지고 뭐 이윤석 씨 머리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니까 머리는 빼고 담보할게, 이런 식으로. 그럼 조건부 인수라고 그러죠? 4가지가 있었죠. 조건부 인수는 제가 말씀하셨어요. 한일요금. 조건부 인수는 한일요금입니다. 한일요금. 그래서 한일요금 뭐였죠? 한은 보험가입 금액 제한. 보험가입 금액을 제한하는 거죠. 예. 넌 좀 위험하니까 다른 애들 똑같은 보험료에 1억 담보할 때 너는 가입 금액을 줄일게. 이렇게 담보하는 거. 이게 보험가입 금액 제한이고, 이름 뭐죠? 일부 부장을 제외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특정 질병 및 특정 신체 부위 부담보 특약 있죠. 그게 일부 보장 제한의 일종이죠. 일부 보장 제한은 몸 중에서 일부를 빼고 담보하거나 병 중에서 일부를 빼고 담보하는 거니까 그게 일부 보장 제한에 대한 특약이죠. 그 다음에 료는 뭐죠? 보험료 할증. 보험료를 올리는 거. 얘가 위험하니까. 너 똑같이 1억 담보받고 싶어? 너 각혈하고 있네? 쟤는 보험료 5만 원 냈으니까 너는 10만 원 내. 1억 담보받고 싶으면. 실은 말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거죠. 또는 뭐죠? 그럼 보험금 삭감. 실제 지급할 때 삭감해서 지급하겠다. 이 4가지죠. 이게 뭐죠? 조건부 인수. 자, 그럼 고지 대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대부분. 첫 번째 뭐죠? 받을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 두 번째 뭐죠? 조건부로 인수할 건지. 근데 조건부 인수 4가지가 뭐였죠? 한일요금. 이 4가지를 결정할 만한 사항, 여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가 머릿속에서 정리되셨나요? 개념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한번 답안지에 써보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있었으면 답안지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거 볼까요? 자, 중요한 사항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금액 제한,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키워드는 결국 중요한 사항은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을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또는 조건부로 승낙하는 것과 같은 사항들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놨죠. 여러분들이 답안지 쓰신 거하고 잠깐 비교해 봅니다.
보세요. 보시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 동기부여가 되시죠? 되시죠? 원래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처음에 저도 되게 잘한다고 썼었어요. 이 정도면 뭐 아는데 뭐 쓰고 다만 이제 딱 비교해 보면은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현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 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용에 쓴 큰 차이는 없을 텐데. 별거 없습니다. 많이 써보면서 문장이 세련돼졌냐 안 세련돼졌냐, 정리가 됐냐 안 됐냐 이 차이입니다. 이거는 많이 쓰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저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세 번째, 연단위 복리입니다. 연단위 복리. 여러분들 복리가 좋다는 거는 뭐 대충 뭐 금융 TV 보면 아시죠? 이자가 복리로 붙으면 좋다는 거. 근데 우리 보험약관에서도 연단위 복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연단위 복리도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복리에 대한 기준은 아시나요? 이자가 붙는 거죠. 그래서 결국 1년 단위로 봤을 때 원금에 이자가 붙었을 때 단리는 그 다음에도 기존 원금 기준으로 이자가 붙는데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은 거를 원금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원금으로 봐주는 거죠. 거기 또 이자가 붙는 거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제가 며칠 전에 은행에 가서 예금 물어봤는데 예금 이율이 1.2%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2% 듣고 나오면 농협이었는데 나오면서 제가 마음을 굳혔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주식에 몰빵하자. 이 생각을 바꿨죠. 그래서 한 10년 만에 생각을 바꿔 먹었어요. 주식은 망했다가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제가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대박이 터진다면 내년부터는 저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쪽박 나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연단위 복리는 그런 겁니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작.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적용한 이자를 1년마다 마지막에 적용한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 얘를 뭘로 한다? 다음 1년의 원금으로 본다. 이게 연단위 복리입니다. 문장의 구성이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이해하고 개념 이해하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공시율을 볼게요. 이건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걸 쓰라는 거는 나오기가 힘들죠. 그냥 전체 보험회사 공시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시점의 이유를 말한다. 워낙 엉뚱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높아심에서 그냥 담아놓은 거고요. 마번 영업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영업일은 여러분들 저를 보시고 영업일은 뭐죠? 우리 보험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게에서 영업한다는 건 뭐죠? 그냥 영업하기로 한 날, 영업하는 날. 근데 보험회사는 금융회사잖아요. 그럼 은행하고 똑같죠? 그러면 걔네들 영업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죠. 근로자의 날 은행 가보신 분? 놀까요? 안 놀까요? 놉니다. 근로자라서 놉니다. 놉니다. 공휴일도 놉니다. 토요일 합니까? 안 하죠. 일요일 합니까? 안 하죠.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만 놉니다. 지방선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방선거 들어갑니다. 갑니다. 근로자의 날 놉니다. 네 가지만 빼시면 됩니다. 보험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날로서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그거 빼고 근무하는 날을 영업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네 가지 못 빠진다고요? 첫 번째, 토요일. 두 번째, 일요일. 세 번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예. 근로자가 아닌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근로자의 날 없겠죠. 근로자의 날 안 넣으면 저는 근로자 아닙니다. 손사 취득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업하시면 근로자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4개가 빠집니다. 그럼 영업일에서 보험회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날 중에서 4가지를 빼면은 영업일. 영업일은 사실 개념을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오늘 보시게 될 그 이자 계산할 때 영업일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날짜를 여러분 달력 보고 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영업일을 영업일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빠져야 되는 날 알아야 되니까. 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영업일 넘어가고요. 직업은 그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됐을 때 알리도록 되어 있고 그때 직업이라든가 직무에 대한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 대해 적는 거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거고요. 직업에 대한 거는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그냥 바로 시작. 생계 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또는 개인이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라고 되어 있죠. 우리 직업은 뭐냐면 내가 어디 뭐 삼성에 다닌다. 그럼 삼성에 다니는 회사원이 내 직업이죠. 근데 직무는 뭡니까? 그 중에서 엔지니어링 파트에 있다. 엔지니어링 업무가 내 직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업은 당연히 회사원도 직업이지만 여러분들 그 집에서 살림하신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집안일 엄청나게 힘듭니다. 해보는데 그러면 그분들 뭐라 그러죠? 우리는 가사 종사자라고 합니다. 그것도 직업입니다. 직업. 그래서 당연히 무직, 백수라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백수도 직업입니다. 직업. 백수 나름대로 계획이 많아요. 제 아시는 분이 한 5년 노시는데 나름 바쁘신 분이에요. 제일 바빠요. 제 아는 분 중에. 그래서 피부 관리도 하시고 뭐 바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생계 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직업이지만 뒤에 있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 백수도 사회적 신분으로 따지면 백수라고 하는 위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직업이다. 직무는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해서 맡는 일이죠. 보통 우리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다니시는 분들 보면 손사 파트에서도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책임. 예, 아마 그 책임이 제가 알기로 과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직업상 이걸 직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뭐 한번 기출이 됐기 때문에 바로 기출이 안 될 확률이 높겠지. 그래서 안 봐야 되겠다라고 하기에는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죠. 1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 기회에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직업은 사실 이게 키워드죠. 우리 지금 뭐하러 가십니까? 저는요, 돈 필요 없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뭐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분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죠. 왜 인생을 그렇게 살죠? 놀고 먹기도 바쁜 시장인데. 근데 직업은 생계 유지 등을 위해 갖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는 생계 유지를 먼저 떠올리시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암기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싶네요. 이해하시기가.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이건 가로 들어갈 단어인데요. 가로 메꾸기는 제가 볼 때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가로 메꾸기는. 약관에 있는 내용인데 가로 메꾸기는. 근데 지금 문제가 추세가 점점 1번, 2번, 3번, 4번 큰 문제를 내더라도 큰 문제 내에서 잘게 쪼개서 내는 성향인 거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셨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보통 1번 문제 내놓고 1-1, 1-2, 1-3, 1-4 2번 내놓고 2-1, 2, 3, 4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로 메꾸기도 한 번씩 나오고 있고 배점은 당연히 뭐 한 단어당 1.2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문제 먼저 잠깐 보실게요. 자,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이다. 거래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보시면 자, 문제를 먼저 보시면 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린 다음에 뭐 또는 뭐로도 송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답안지 보지 마시고 한번 떠올려 보시면 보험회사 가서 보험금 청구하면은요 보통 뭐 또는 뭘로 보내줄까요? 첫 번째 떠오르신 게 뭐 있죠? 문자 보내잖아요. 문자 또는 보통 TM으로 가입하면은요 문자도 있지만 이메일 많이 보냅니다. 전자메일. 그래서 접수증 교부하고 그 다음에 문자 또는 전자메일로 그 사실을 알려주죠. 알려주고 보통 서류가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죠. 3영업일입니다. 3일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업일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겠지만 3영업일인지 3일인지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틀려지겠죠. 계산 문제에 있어서는. 날짜 계산하라 했는데 3일 이래버리면은 금 접수했으면 금, 토, 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고 영업일이면 금, 토, 일 빼고 월, 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일과 영업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제 8조의 보험금 지급 절차 보시면 좀 위로 올려볼까요? 이런 문구들 있죠. 접수한 날부터 날짜 계산 문제는 그 날부터 또는 그 날의 다음 날부터 여기에 따라서 기산점이 달라지게 되고 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답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날짜 계산 문제에서 여러분들 날짜 며칠까지 지급해야 되냐고 물었는데 날짜 계산 때문에 하루가 틀렸어요. 틀렸지만 나머지 뭐 약관의 내용은 기가 막히게 적었다고 생각해요. 이 내용은 빼고 몰랐으니까 점수 안 나갑니다. 날짜 계산 문제는 날짜가 맞아야 됩니다. 날짜 계산 문제는 접수한 날부터 며칠 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언제까지 지급한다.
이것만 써도 될 정도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언제부터 기산, 영업일 또는 그냥 며칠,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해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날짜 계산 문제는. 그래서 약관 보실 때 표준 약관 읽어보시라 그랬잖아요. 읽어보실 때 이런 문구들을 잘 봐야 됩니다. 날부터. 보통 이제 이런 것만 신경 쓰다 보면은요, 실제 시험 들어서 이거 탁 나오면은 나와요. 억울하죠 이제. 이씨, 내가 약관을 몇 번을 읽었는데, 이씨. 근데 어떡합니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확률은 50대 50이죠. 50대 50에서 저는 항상 쉬는 저를 버렸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두 번째, 가로막고입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 자, 한번 정리할게요. 지급기일은 며칠이죠? 표준약관상.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일은 3영업일입니다. 3영업일. 지급 예정일은요? 지급 예정일은 30영업일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익히셔야 돼요. 지급 기일은 3영업일입니다. 지급 예정일은 뭐 조사라든가 기타 사유가 필요해가지고 조사가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 예정일은 언제까지? 30영업일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영업일까지입니다. 30영업일까지. 자, 그럼 제가 또 뭐 하나 챙기셔야 되겠죠? 1. 영업일 구분하고 언제부터 이게 중요하죠. 보시면 지금 예정일은 30영업일인데 이것도 언제라고 되어 있죠?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라고 되어 있죠. 서류 접수한 날부터. 네.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지금 예정일은 그렇다. 지급일은요? 지급기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예정일은 서류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 요일은 좀 이따 뒤로 지연이자 나오잖아요. 걔네도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며칠까지 해가지고 지연이자 붙는 거, 계약 대출이율, 가상이자 붙는 게 나옵니다. 문구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자, 지급기일, 지급 예정일 모두 서류 접수일부터 얘는 3영업일, 얘는 30영업일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에 제1항의 지급기일 3영업일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요것도 제가 가로로 문의를 했었는데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해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얘도 가로 나올 수 있어요. 누구한테 알리느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제가 문제에서는 여기를 가로로 내놨었는데요. 이거를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청구했을 때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정되면은요. 제가 조사업을 해봤을 때 의뢰인분들이 청구를 언제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의뢰인분들이 보험회사에다가 보험 청구 명절 전에 가장 많이 청구하고요. 명절 전에 왜 지급 빨리 안 하냐고 가장 많이 닥달합니다. 왜 그렇죠? 돈 필요하니까 명절 때는. 그때 많이 오거든요. 그럼 그걸 떠올리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뭘 해줘야 되겠죠? 왜 늦어지는지 이유는 말해줘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유는 말해줘야겠죠? 그리고 명절 전에 청구해서 막 달라고 지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겠죠?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지급 예정일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절 전이니까 돈이 급하다고 지랄지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 조사하면서 혹시 지랄을 당해보시면 알 텐데 아주 그냥 기분이 다운돼요. 진짜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생각 막 들고 막 그래요. 그때는 뭐다? 알았으니까 이거라도 받고 좀 조용히 좀 있어 라고 하는 가지급보험금 50% 아시겠죠? 가지급보험금 주고 좀 조용히 좀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명절 전을 보고 이 약관을 만든 건 아니지만 이해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답안지에다가 자, 회사가 조사 확인하기 위해서 지급기일 초과가 예정될 경우에는 뭐를 안내해야 되는지 세 가지만 써보죠. 세 가지만. 자, 쓰셨습니까? 자,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구체적인 사유, 두 번째 뭐였죠? 지급 예정일, 세 번째 뭐였죠? 보험금 가지급 제도. 예, 쓰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효과가 더 배가 되더라고요. 예, 아시겠죠? 구체적 사유, 지급 예정일, 보험금 가지급 제도. 영 안 떠오르실 것 같으면 명절 전에 난리치는 피보험자분들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벽 2시고 3시고 전화 옵니다. 예, 저도 이 독사 쪽 일을 하다가 보험사 쪽 조사 들어가가지고 약 한 8개월 정도 일을 했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잠깐 들어갔었죠. 들어갔다가 제가 원래 1년 예상했었는데 8개월도 거의 못 차고 나왔어요. 와, 이거 사람 할 일이 아니다. 여기서 이 정도 할 정도면 나 여기서 할 정도 밖에 나가서 하면 진짜 떼돈 벌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 돈 벌려고 손사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일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조사하시는 분들 항상 말씀드리는데 존경한다고 말씀드려요. 제 주변에 한 10년 정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조사업체에서만 쭉. 보통의 멘탈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의 멘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닥달당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달랠 수 있는 거 세 가지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 3번 문제 볼게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단어를 쓰시오. 그래서 딱 똑같이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할 때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근데 똑같은 문제 같죠? 근데 왜 똑같은 문제가 아닐까요? 위에 거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고요. 알겠습니다. 문제가 밑에 거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입니다.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낸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건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회사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여기까지는 뭐죠? 질병상해보험과 똑같죠. 뒤에 보시면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라는 문구가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있어요. 그러면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 지급 예정일이 10영업일일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30영업일인 건 맞아요. 제 뒤에 있는 문구 빼버렸어요. 빼버렸고 이 다만부터 이 단서까지만 넣어놓고 뒤에도 30영업일에 있어요. 30영업일 내에 정할 수 있다. 근데 생명보험은 독특하게 확인이 필요한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라는 문구가 부과되어 있어요. 생명보험은 뭐다? 3영업일, 10영업일, 최장 30영업일. 서류 접수한 날부터. 상해질병보험은 뭐다? 3영업일, 30영업일.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보험 표준약관도 여러분들 시험 범위입니다. 범위예요. 근데 너무 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질병상해보험만 치중하시게 되는데 이런 차이점이 하나씩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봐주는 게 좋아요. 고지 의무에 대해서 입증 책임은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이 달랐지만은 다 통합됐지 이제는 보험자가 입증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10영업일이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 더 있다 라는 것 정도만 머리에 탑재를 하고 넘어갑니다. 4번 표준약관상 보험금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대해서 약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걸 약술하라고 다 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는 분량이 조금 되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서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걸 응용한 계산 문제는 충분히 나오죠. 나오도 남습니다. 계산 문제를 뒤에 해놨으니까 같이 보면서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할 때 적립이율 계산. 저를 보시면 약관에서 저희 보험계약 대출이율 플러스 가산이율 이런 거 기억은 나시죠? 대충 봤던 기억은 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연이자 계산하는 그 계산표에 대해 적으라고 하면은요. 대부분 계약 대출이율하고 가산이율만 떠오르세요. 근데 제일 큰 카테고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 기간이랑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붙는 기간이 이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보시면 가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죠?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입원, 간병보험금 등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 없고 등 이게 가장 중요하죠. 보장 관련 보험금. 가 해가지고 그냥 보장 관련 보험금 적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약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적어놓은 거고 제가 써놓은 답안지에 대해서는 항상 갖고 있는 그 분량 중에서 맥시멈치를 적어놓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적을 때는 여기서 점점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등 보장 관련 보험금, 가 보장 관련 보험금 하면 여러분 이 네 가지는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해 적으시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적립비율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은 보장보험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기환급금과 해지환급금이 있죠. 여기에 대한 거 적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야 된다면 꼭 이거를 적으라고 내야 된다면 뭐가 나오겠죠? 저 같으면은 구성은 그냥 가로 메꾸기가 제일 편하겠죠. 숫자 적어라.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근데 내용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자, 지급기일 나왔습니다. 자, 상해 질병보험에 있어서 지급기일은 며칠이라고 그랬죠? 언제부터 3영업일이죠?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지급기일이죠. 그죠? 제가 지급기일과 지급 예정일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만약 지급 예정일의 다음 날이라면 완전히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럼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요. 만약에 월요일 날 청구했어요. 그 주에 공휴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월요일 날 청구했으면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니까 월, 화, 수가 3영업일이죠. 근데 지연이자 언제부터 분다고 되어 있죠? 지급기일부터입니까? 다음 날부터입니까? 다음 날부터죠. 우리 보험금 지급기일은 서류 접수한 때부터, 이자는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얘는 다 다음 날부터입니다. 다음 날부터 며칠이라고 되어 있지? 얘는 또 30영업일이라면 정말 편할 텐데 이 정말 짜증나게 얘들이 또 31이라고 나왔어요. 31. 그죠? 네, 31이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영업일만 이자가 붙는다고 하면 소비자한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31보다는. 31이 소비자한테 유리하죠. 공휴일에도 이자가 붙는 거니까. 그래서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척 하는 거구나. 이런 개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기간은 30, 31일에서 60, 61일에서 90, 92 이렇게 돼 있죠. 뭐 30일 텀이니까 외우기 쉽겠죠. 그러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기간은 뭘 준다고 돼 있죠? 계대, 계약대출이율. 그죠? 그 다음에 30절을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떠올리실 때 보장 관련 보험금은요.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기간이 어떻게 돼 있죠? 30일, 밑에는 31일에서 60일, 61일에서 90일, 90일 이후. 그 다음에 시작점은 계대. 그 다음에 밑으로는 가산이율 468. 아시겠죠? 그러면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이 30일까지는 몇 프로 분다고요? 뭐가 분다고요? 계대. 계대. 30일에서 60일은 계대의 4. 계대 플러스 4. 4가 뭐죠? 가산이율. 이것도 용어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일에서 60일은 계대 플러스 468이니까 가산이율 6%. 그 다음 밑에 90일 이후에는 계대 플러스 가산이율 8%. 아시겠죠? 자, 그러면 30, 31일 60, 61일 90, 90일 이후. 이자는 계대인데 두 번째부터 468. 468은 뭐다? 가산이율. 지금 써보세요. 자, 쓰셨나요? 아마 처음에는 한 번에는 다 안 써질 거예요. 네. 보통 암기를 하려면은 제 책에서 읽었는데 17번을 반복하면은 암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공부하려고 보면서 좀 공부하는 사실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령지게 좀 남들보다 덜 할 수 있을까 맨날 그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17번 해보니까 안 외워져요. 17회도 안 외워집니다. 보통은 저는 한 50번 해야 이제 외워질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한번 딱 심어놨다가 지워지게 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보면은 확 기억이 떠오르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실 때 약 40분에서 50분 시간 동안 쓰면서 머릿속으로 집중적으로 보시고 팍 쉬셨다가 다음 시간 또 집중해서 팍 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4시간 끝나고 남았을 때 했던 게 다 헷갈린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보면 또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해보고 넘어갑니다. 자, 보장 관련 보험금 어떻게 되죠? 구성이 이쪽 면부터 한번 떠올려 볼까요? 기간은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밑에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1일에서 60일. 밑에는 61일에서 90일. 그 다음에 90일 이상. 이자는 어떻게 됐죠? 계대, 계대 가사, 계대 가륙, 계대 가8. 468. 그래서 가산이율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시고. 아시겠죠? 보장 관련 보험금 적었으면 이제 해지환급금이랑 만기환급금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만기환급금은 원래 누가 청구할 수 있죠? 만기환급금은 이해하실 때 만기환급 보험금. 아시겠죠? 만기도 하나의 어떤 이벤트로 보는 거예요. 만기 됐다. 이제 보험금 줄 요건이 됐다.
만기환급 보험금. 왜냐면 만기환급이라는 거는 계약이 정상적으로만 쭉 가면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 사유잖아요. 근데 해지는요. 언제 될지 알 수 없죠. 이 새끼가 고지의무 위반을 했는지 보험료를 못 낼지 알 수 없잖아요. 해지는 이벤트죠. 사실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만기환급은 보험금 수익자한테, 해지환급은 누구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해지환급 보험금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원래 돈 낸 놈한테, 계약자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환급금을 이해하실 때 그냥 만기환급 보험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익자가 없다 누구한테? 그때는 계약자한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근데 답안지 쓰실 때 만기환급 보험금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답안지 쓰실 때는 만기환급금입니다. 이해하실 때만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지급사유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를 어떻게 붙느냐? 얘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냥 저 같은 경우도 공부할 때 참 이게 헷갈렸었는데 지급사유 발생 타임라인 그려가지고 청구 지급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두는 겁니다. 지급사유 발생은 뭐죠? 만기환급금이면 만기됐을 때, 해지환급금은 해지됐을 때 지급사유 발생했죠. 그러면은 청구를 원래는 실무에서는 알아서 다 주지만 청구를 해야 되겠죠. 청구를 한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되겠죠. 이 플로우 해가지고 여기서 기간만 나누는 겁니다. 이 기간이 1년을 단위로 봐가지고 1년 이내였느냐 1년 초과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율이 달라집니다. 근데 얘는 계약대출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그냥 공시이율이 들어갑니다. 공시이율. 그러면 자, 지급수요 발생해가지고 기간이 1년 이내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자, 만약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기환급금 발생했어요. 청구를 오랫동안 안 했더니 평균 공시율을 주겠대요. 평균 공시율이 재작년 기준으로 3.5% 정도 되거든요. 그럼 현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농협 갔더니 1.2% 얘기했다고. 웃으면서 나왔거든요. 그럼 몇 프로 차이 나는 거죠? 2.1% 붙는 거잖아요. 그럼 만기환급 그래? 그럼 당연히 놔두겠죠. 3.5%면 이거 뭐 은행보다 2배 이상 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낮췄습니다. 1년 이내는 공시율의 약 50% 정도예요. 지금 올해 평균 공시율을 봐야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생각을 못했네. 네. 만기 됐을 때. 자, 공시율의 50%. 1년 초과는 뭐라고 돼 있죠? 1%. 공시율을 주는 게 아닙니다. 1%입니다. 왜 그렇죠? 너무 기간이 오래 끌면은 은행보다 이자가 높으면 내버려 둘 거 아니에요. 그 은행보다는 낮게 설정한 거죠. 1%. 이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1년 단위로 봐가지고 1년 초과하면 1%. 1년 이내면 공시율의 50%. 만약 3.5%였다. 1.75%, 1%. 1년 반만에 줬다. 1년까지는 1.75%. 나머지 6개월은 1년 초과 기간이니까 1%. 이렇게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청구했더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뭐다? 계대. 계대 붙습니다. 계대. 때는 계대 붙어요. 가산율을 붙는 거 아닙니다.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환급금을 갖다 해지환급금을 늦게 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물어볼 때 뭐 지급일이 다음 날부터 60일이 지나줬다. 지급일이 다음 날부터 60일? 가산율 붙어가지고 계대에다가 가산율 붙어가지고 얼마? 틀립니다. 만기나 해지는 그냥 계대입니다. 계대. 계대가 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하면은 4번 문제는 정리가 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기산일, 그 다음에 퍼센트, 계대가 붙는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표준약관상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약관상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요번에 내용이 좀 있으니까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